네, 시간 됐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식을 국회의원 강준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의 시련이 더 나은 제도약과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인사 드리고 기자에게 시간을 보겠습니다. 오늘 국정 현안과 지역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 현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신속한 탄핵과 수사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 종식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처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절차와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수사기관은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내란죄 혐의인 경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소외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헌법 77조 1항에 따라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 77조 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정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포구령과 군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은 물론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합니다.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함으로써 행정, 사법기관의 통제만 명시한 계엄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해 국정 혼란을 조기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합니다. 내란 수괴와 잔당에 대한 수사 또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악으로 시달은 주식, 환율, 물가, 수출, 소비, 투자, 생산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입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도지사들까지 합세해서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하게 내란을 비호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 사유에 대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을 만드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을 통해서 헌법 심판을 지연하려는 술수입니다. 내란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 형법을 모두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이 중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 재판 영역입니다. 수사와 형사 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헌재는 헌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심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정혼란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는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수사 권한을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수사, 체포 권한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협화하는 시도는 공권력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것 또한 다른 내란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 내란이 우리 역사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지난해 12월 3일 밤 시민의 도움으로 국회 담을 넘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세종현안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탄생 의미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를 도약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갖춘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입법부입니다. 2021년 국회 운영위에서 본의원이 직접 국회 세종의사당 법을 심의 통과시켰고 2023년 관련 국회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350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1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완전 이전의 조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위해 국회의장, 당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15차례 회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방식과 기재부 협의를 위한 총사업비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입니다. 2022년 제가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45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끝으로 사법부입니다.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판넬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 국회 세종의사당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주요 시설이 위치할 행복도시 중심부 일대 약 210만 평방미터입니다.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행복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으로서 행복청 산하 운영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상징구역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에 대해서 국민주권 등 비전 철학, 의사당과 상징구역 연계 방안, 공모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사례인데요. 워싱턴 DC를 예를 들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몰처럼 전 세계 이목을 끌 수 있는 명소로 태어나야 합니다. 내셔널몰은 1790년대 계획 수립 이후 완공을 선언한 2003년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조성돼 미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의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세종집무실 상징구역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지연, 사업 규모 축소,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는 특례를 담겠습니다. 국회,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가치를 담겠습니다. 기능적인 의회를 넘어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국민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주화 투쟁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반영하며 한국 민주주의 재건과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상징하는 가치를 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70만 세종시 도시 완성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체된 인구 유입, 부족한 일자리, 부실한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듣고 정책 개발과 입법에 힘쓰겠습니다. 세종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서 대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 핵심은 막대한 투자입니다. 탄핵 이후 펼쳐질 조기 대선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종소리 이인규 기자입니다. 제가 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의 세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네. 그 15차례 건립위원회 회의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 회의는 언제 하셨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의사당 사업 추진 방식을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어떤 걸로 건립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 협의를 위한 총사업비도 결정했다고 여기다 쓰셨는데 얼마로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재부하고 이 총사업비 협의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텐데 이게 언제 지금 전국 상황에서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와 이제 별개로 이제 투트랙으로 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있는지 좀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지금 한 달에 한 4번 정도 열립니다. 좀 빠짐없이 참석을 했는데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5차례 전체 회의, 그 다음에 소위를 거쳐서 지난주까지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사업 방식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한 거는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최종은 의장님이나 국회 사무처에서 결정을 하겠죠. 사업 방식은 뭐 이제 턴키 방식이 있고 설계와 공사 분리발주가 있고 또 실시 설계 및 기술 제한 방식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결정을 했습니다. 건립위원회에서는 뭐 행복청에서도 발표하겠지만 턴키 방식은 아니고요. 분리발주도 아니고요. 실시 설계 기술 제한 방식으로 건립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엄밀히 따지면은 반턴키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사비까지 해서 땅 구입비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한 4조에서 5조 정도 받는데 면밀히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마스터 플랜은 안 나왔지만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19만 평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사당 여의도보다 거의 2배에 가깝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한 6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장까지. 당장은 본회의장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나
공사는 안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총사업비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안 드릴게요. 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상징구역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 협의는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제 사인이 되면 그 사무처 산하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이제 추진단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 국회의원 몫이 좀 크죠.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뭐 때로는 또 압박도 하고 해서 그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또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 지연되거나 하는 걸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특별법으로 만들겠다. 특별법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최재열 때. 우리 국가 상징구역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세종시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이 빠졌어요. 사실 세종시로서 이 재정 부담하기가 관리하는데 되게 어려운 구역이거든요. 네. 그럼 국가 상징구역하고 인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국회 정원이라는 얘기까지 표현할 정도인데 혹시 여기는 국가 상징구역에 포함시키실 계획은 없으세요? 이제 제 생각인데요. 국가상징구역이 요 빨간선 범들이가 210만 평방미터면은 평으로 환산하면 63만 5천 평 됩니다. 국회의사당이 19만 평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 한 6만 평 됩니다. 나머지 부지가 이제 국가상징구역인데 이제 워싱턴 DC 내셔널몰처럼. 자, 이게 일단은 지금 국가상징구역해서 건축 도시 통합 설계 들어가는 거는 마스터 플랜 나는 거는 여기만 들어갑니다. 제 생각엔 지금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시가 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향후에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국가상징구역과 그다음에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다 포함을 해서 여기는 정부가 관리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금은 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 청사 아버지, 그 다음에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가상징구역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럼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을 좀 제정 내지는 개정을 좀 해야 되겠죠. 아니, 네. 지금 국가 도시정원으로 지정을 하면 도시정원이 아닙니다. 국가 도시정원으로 하면 300만 평이에요. 규모가 100만 평이에요. 네. 근데 지금 도시공원 호수공원하고 그 부분이 전부 한 60만 평 정도 되죠. 네. 한 40만 평을 더 확보를 해서 100만 평이 넘어가면 국가 도시정원으로 지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정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국가 상징구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 네. 상징구역하고 뭐 바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네. 아니, 국가 도시정원법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글쎄, 거기까지 생각 안 제 해봤습니다. 질문이에요. 제 질문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어제 시당 논평을 통해서 네. 그 국민의힘 전국 시도지사 그 성명에 대해서 최민우 시장을 겨냥을 해서 즉각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예, 어찌됐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도지사적인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네. 과연 이게 내란 동조인지 또 쿠데타 옹호 세력으로 본 것인지 의원님이 시당 위원장님이니까 네. 이에 명확한 답변 좀 하세요. 내란 즉각 사퇴해야 되는 내란 공범이죠. 아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계엄 선포가 됐었거든요. 저 그때 11시 40분에 국회 도착했을 때 헬기가 도착하고 담을 넘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었어요.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12월 3일 날 그 엄중한 상황을 왜 국민의힘은 잊고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범이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21세기의 계엄 선포라니요? 2025년도입니다. 2024년도입니다. 지금이 뭐 1980년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성공했어 봐요. 저는 그날 상황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양심적인 군인들을 봤어요. 총까지 들고 왔거든요. 실탄을 장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만 발을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정말 양심적이고 선량한 군인들이 아니었더라면 저 이 자리 아마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당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성명 내고 생각을 하셔야죠. 어제 그 내란 특검이 198표로 또 어제 부결이 됐습니다. 2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당론 국민의힘 당론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제 부결됐는데 실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거나 하면 계엄 관련해서 상당한 분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도 이탈표가 한 6표 나왔으니까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의 한종국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회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택 특별 공급을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21년 이제 특공대가 폐지되면서 네. 그 폐지된 이유로 그 정부에서 달았던 게 그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런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폐지도 된다라고 봤는데 다시 특공을 검토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의원님 생각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면서 예.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제2집무실을 완전한 형태의 이제 제1집무실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왔고, 며칠 전에 최민호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했는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특별공급 관련해서 지금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요인이 안 생기잖아요. 국회 사무처 한 6,000명, 7,000명 내려오는데 강제 이주당하는 거거든요. 자,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강제 이주 당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특별 공급을 줘야 된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전에 2021년도 폐지됐던 특별 공급은 강제 이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급을 받았어요. 장차관들, 정무직들, 별정직들 몇 개월 살고 팔고 몇 배 이익 남겨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강제 이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 공급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도 한 1,000명이 내려옵니다. 600명 정도 내려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내려오게 되면 6,000명 정도 내려옵니다. 가족과의 친연은 엄청 많겠죠. 이분들한테 줘야죠. 강제 이주 당하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서 공직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절대 정무직, 별정직, 이런 사람들 선출직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법에 명시해서 추후라도 나중에 강제 이주 당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 공급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곧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70만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0만도 얘기하고 80만도 얘기하는데 100만 어렵습니다.
세종시는 예정지역은 딱 50만이 짜스트예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이 동지역은. 그리고 읍면지역에 지금 9만인데 11만을 늘려서 20만 만들면 딱 70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100만 얘기하고 뭐 80만 얘기하잖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국회 세종사당, 국가산단, 대통령 집무실 등등 하면은 70만 가능합니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대통령 집무실. 제가 지금 연석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가상징구역은 행복청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사당은 건립위원회 관장하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은 지금의 청와대 수준만큼 진짜예요. 제 의견은. 저번 주에 회의를 할 때 공식 제안을 했고, 자, 지금은 그동안 용역을 했어요. 행복청에서. 근데 상당히 축소된, 처음에는 7천억이었어요. 사업비가. 근데 갑자기 3천억에서 5천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왠가 했더니 이제 용산에서 이거를 좀 축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에 물론 마스터 플랜이니까 이번에 이제 건축 도시 통합 설계가 2차에 이번에 이제 대선 있게 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최소한 청와대 규모만큼은 짓자. 관저도 짓고 경호처도 짓고 그 다음에 보안시설, 안보시설, 벙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5천억 정도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한 7, 8천억 소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한 7, 8천억 되지요. 그 다음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한 6조 되지요. 또 국가상징구역 그 사이에 한 40만 표도 채워야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행특회계에 지금 8.5조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행복청은 8.5조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8.5조에. 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조는 행특회에 담겨 있는데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예산은 별도로 한다라는 규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대전일보 박은석 기자입니다. 그 현재 국가상징구역 그 설계 공모조차도 현재 좀 지연되는 흐름으로 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초 2027년 목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계 공모조차도 작년 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해를 넘긴 상황이거든요. 특별법 제정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대통령 이 집무실을 언제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그거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연됐냐면 원래는 2024년 12월 달에 공모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우리 건립위원회가, 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국가상징구역이 이 부분이 어찌됐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대통령 집무실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상징공원 따로 놀고, 국회의사당 따로 놀고.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지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국가상징구역을 국제공모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되겠다. 왜냐면 국가상징구역이면 의사당도 포함이 되거든요. 배치도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짠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행복청에서는 의사당은 생각 안 하고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가상징구역만, 공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사당이 더 면적도 크고 굉장히 상징적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외관이 됐든, 특히 외관. 워싱턴은 그나마 이렇게 잘 조화롭게 돼 있거든요. 근데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와 행복청의 국가상징구역 운영위원회와 좀 몇 차례 연속회의를 통해서
좀 세밀하게 좀 점검을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언제쯤으로 지금 그래서 2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아직 그 검토 전인가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죠. 가이드라인을. 행복청도 만들고 있고 건립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제안하고. 그러면 사실상 그 대통령 제2집무실이 지금 행복청에서 2027년에까지 한다고 공언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규모는 굉장히 축소했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청와대 수준까지 만약에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면 27년도는 안 되죠. 그러면 언제쯤으로 좀 저는 다 하게 되면은 만약에 2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8년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뉴스 김규현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해결문을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역경제 극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좀 세종시에서 좀 처음 이루어지는 국제 행사라 이제 정원 박람회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당론으로 반대에 국비 반영까지 예정된 사업을 지방의회가 반대에 국회에서까지 무산시킨 보기 드문 사례가 됐습니다. 네, 강 의원님께서 당론으로 확정하고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이 좀 크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앞장서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전달보다 20%가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지표들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이 생각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원도시박람회 관련해서는 뭐 당론으로 책정한 거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있다?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했으면은 뭐 책임질 일 있겠지만 잘했습니다. 책임질 일 없죠. 최소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의회나 국회 국비를 반영시킬 때는 최소한의 설득 과정과 협의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 이거 할 테니까 해줘.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할 때는 이런 식의 협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국회에 있으면은 각 경기도지사나 뭐 등등에서 많이 찾아오거든요.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자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회나 국회한테. 왕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원도시 박람회가 왜 꼭 지방선거 즈음에 해야 됩니까? 그럼 거기에 납득되게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400억 들어가면은 최소한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00억이 들어가면 순천 국가정원 같이 울산 태화강 같이 10년을 준비해서 하면 되는 거죠. 왜 지방선거 즈음에서 그걸 하려고 합니까? 1년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꽃 심고 다 파헤치고 400억 날아가는 거예요. 정원이 있어야 국가정원인 거죠. 정원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핵심은 뭐냐면 우리 세종시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 40만이요? 유성구보다 작습니다. 광역단체예요. 연기군이 아니고. 그럼 거기에 걸맞게 가치와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지. 무슨 행사.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제 머릿속에 나와 있는 거는 행사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 이후로 2년 반 동안 제 머릿속에 남는 거는 행사 가서 축사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했습니까? 이래서 70만 인구 될 것 같습니까? 40만 인구 지금 3년째입니다. 일의 경중과 선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축제가 중요합니까? 지역경제요? 글쎄요. 몇몇 화훼농가 조경업자들
미안은 하죠. 근데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만들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국가 상징구역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5, 6년 준비해가지고 잘해놓으면은 세계적 명소가 됩니다. 워싱턴처럼 1, 2천억 투입되는 게 아니고 수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걸 구상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를 잘 만들어놔야. 어제 며칠 전에 전동면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동면에 자기 동네 잘 살게 하지 말고 세종시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저에 대한 당신의 명운이다. 국가의 명운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 말씀하시더라고. 저 가슴을 턱 때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 도시를 빨리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축제하고 행사하고 하는 것이 다 아니란 말이지요. 차라리 난 그 돈 가지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도나 구현을 하거든요. 지역화폐 예산을 더 확대하든 그런 거 하거든요. 그거 20억 30억이면 합니다. 축제 한 번 하면 몇 억씩 깨져요. 1년 내내 축제합니다. 저는 1년 내내 40만 인구인데 지금 서울이 1000만이고요. 경기도가 1400만이에요. 40만인데 40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말씀하셨죠? 탄핵? 아, 여론조사요? 그 명태균이 하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질의 항목을 보면은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 질의 있잖아요, 질의. 참 웃기지도 않아요. 조작이죠. 어떻게 10% 옛날에 한 달 전에 계엄 전에 있었던 지지율이 갑자기 계엄 선포했는데 40이 됩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도 보니까 한국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 듣도 보도 못한. 지금의 국민의힘들은 철저하게 권력 유지나 권력 획득을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복귀를 꿈꾸고 있어요? 봉기가 일어나죠. 국민의 봉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탄핵 사유가 뭐 탄핵을 남발한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탄핵해야죠. 요번에 저희들 국회의원들 국민소환제 입법 발의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해가지고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아, 시장도 해야죠. 시의원들도 해야죠. 국민소환제 해야죠. 요번에 발의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일 잘못하면 끌어내려야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극보수와 극좌파. 물론 뭐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양립된 아주 치열한 대립 갈등 문제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으시죠? 저 오늘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준조를 저기 장석 기자입니다. 금방 도시정원 박람회 당론으로 정한 게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민주당 세종시 시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 자체가 아니고 그걸 정확히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국가 상징 구역 안에 지금 보면은 그 민속마을이라든가 예전에 사시던 분들에 대한 거기 은행나무도 있고 600년대 천연 보험으로 정해졌죠. 그다음 250년 정도 된 밀나무들도 몇 그루 있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보시면은 민속마을로 지정한다고 행복청에서 정해졌는데 그게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론으로 한 거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막 결정을 내리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상징구역 내에
600년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좀 보고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마스터 플랜 짜는 과정에서 서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현장 조사도 하고 나중에 좀 긴밀히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내외일부 김조환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부신 자료 그 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세종 국가선단 성공을 위해서 대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종류의 기업과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거두시고 계시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세종시가 지금 그 인구가 정체된다는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종시가 39만 7천 명이 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39만 6천 명 정도라서 오히려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하나 하고요. 지난번에 세종시에서 공실상가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지켜보시고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70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그 다음에 국가산단 이 성공적으로 돼야 됩니다. 국가산단은 83만 평인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보상이 들어가죠. 자, 이제는 이제 기업 유치에 사활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행복청이나 LH의 규정을 보면 뭐 자율주행 뭐 이제 소부장 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리는 구상은 아리백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아리백 기업. 그 국가선단 인근에 연서면 일대에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타 시도가 이제 전라도 가면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산단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고 지금 제가 그동안 이제 접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삼성, SK, 그 다음에 한화. 한화는 지역기업인데 제 생각은 아리백 기업인데 이제 방산 산업이 좀 우리나라가 좀 잘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지금 요즘 좀 안 좋습니다. 상황이. 방산 산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금 한화 임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한 2차례 만나가지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 정부의 의지가. 지금은 좀 상황이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이 좀 그래서 어떤 조기 대선이 있으면은 뭐 이제 저희 당이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좀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되는 문제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뭐 대학 입시 때문에 좀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대전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인구 유입 이거 해야죠. 근데 당장은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자 이거를 빨리빨리 하면은 우리 인근 도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올 수 있도록 이번에 조기 대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해서 좀 아주 디테일하게 수도권 규제 좀 강화하고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강화시켜서 자꾸 지방으로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저출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저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하고 그걸 안 합니다. 지금 0.6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당은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좀 세밀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제가 지금 주도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상징적이고 제일 심도 있게 고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도부와 또 협의를 하고 또 국회의장님과 잘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실선거 관련해서는 참 답답하네요. 워낙 많이 전화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뭐 당장이야 이게 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국회의사당이 오면은 관련 협단체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정부 부처도 내려와 있으니까 뭐 행안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뭐 과기정통부가 됐든 관련된 협단체가 전부 다 서울에 있거든 지금. 그냥 국회가 내려오잖아요.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공지역 안에 건물을 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지금에 있는 상가를 좀 전용을 해서 업무 공간을 바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저 엠브리지 저 놀고 왔다 갔다 보면은 참 속상해요. 저런 걸 예를 들어서 협단체가 큰 협단체가 저거 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나갈 생각이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집권 세력의 의지예요. 속도가 붙냐 없느냐는. 국가균형 발전 관련해서 의지가 있냐 없냐는 그 지도자의 몫이라고 봐요. 근데 현 정부는 별 의지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저는 이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보다는 국민균형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국민균형 성장. 국가균형 발전, 지역균형 발전, 지방균형 발전 해가지고 엄청나게 워딩이 많은데 결국은 국민이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국민균형 성장을 이뤄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 당은 아주 확고하게 균형 성장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가시죠. 아직 더 못하실 거죠. 예, 세종벌써 이병입니다. 두 가지 판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엄하고 내란 국정 관련입니다. 형사상기 내란죄를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헌재에서 내란 행위 이 두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헌재를 통해서 탄핵을 하고 그 결정이 되면 민간인 상태에서 내란죄를 빗댄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삼심 감안하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무위헌 여부만 심리하고 재판을 합니다. 무위헌 여부만. 헌법재판소예요. 그 다음에 내란죄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다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면이 헌재 판결이 안 나왔는데 사전에 지금 구속영장이 나온 거잖아요. 조사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수처에서 하는 겁니다. 공수처 내지는 국수본 아니면은 검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란죄 관련해서는. 근데 헌법재판소는 오롯이 우연 요소만 심리하고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우리가 뺐다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연 요소가 있는지 헌법재판관이 심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뭐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지금 헌재 판결 이전에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당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헌재 판결입니다. 파면 여부가 언제 나올 거냐, 뭐 2월 말이냐, 3월 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내란 동조자들 수사받는 거는 지금부터 해야죠. 근데 파면이 되면은 속도가 더 붙겠죠. 형사재판이.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만하시죠. 의장님 또 저 기자회견 있는데. 예, 한 번만. 예, 의원님 아까 그 지금 여론조사 계속 말하셔가지고. 결과가 명태균 주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3개 기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폄훼하실 게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좀 제대로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기 주신 자료에 보면 내란 우두머리, 뭐 전당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게 지금 판결이 나서 확정됐는 건지 거기에 대한 그 확정 판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뭐 우두머리 전당, 뭐 제2 세상 비상계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뭐 진압한다, 뭐 이런 단어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내란 행위를 잘
자행한 내란 수괴라는 것은 이게 그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우두머리로 나옵니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내란 수괴라는 게. 그리고 내란 동조자 등등 해서 당연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 모든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진압을 해야 되는 거죠. 진압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고 헌재 내지는 수사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그게 내란죄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하겠죠. 그게 공수처가 됐든 아니면 법원이 됐든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지 않나. 제 의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의지하고 확정 판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제 의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란 수괴와 내란 잔당분들 좋습니다. 잔당들 당연히 죄값을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제 의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의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만 끄시죠. 예. 저 발전해요. 네네네. 어떤 정치적 이유로 그래놓고 가려고 부분 이재명 혈기라고 써놨는데 네. 다른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국힘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재명 살기다. 당연히 우리도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내야죠. 이거 오래 가길 바라십니까? 조기종식, 조기대선, 조기라는 말 들어가야 돼요. 정치적 의도 있어, 우리도. 근데 이재명 살기는 아니에요.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국민의힘은. 왜? 이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 눈을 보세요.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우리 땅의 임무고 국회의원의 임무예요. 이재명 하는데요. 그 국민의힘 만들어내는 워딩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잘도 만들어내요. 제 눈을 보세요. 아니 제가 그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참 잘도 만들어낸다. 물론 우리도 전략회의에서 표현을 바꾸고 뭐 하기도 하지만 지금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두렵길래 얼마나 두렵길래 그게 무섭긴 아니 잠깐만 제가 답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그게 두렵기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재명 하는데요. 우리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예, 확정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의원님 의지적으로 네. 의원님 의지적으로 내란죄다 이러는 거지 확정 판결 되기 전에 내란죄라는 확정을 내 의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란죄에 대한 의혹인 거죠. 의혹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혹이 있으니까 재판 받아라. 수사받고 이 얘기예요. 해결문은 다르게 됐기 때문에 말씀. 그 말인 거죠. 내란죄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의 마음. 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뭐 국정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지라 혹시나 내가 또 이제 계제를 좀 만들어서 필요하면 또 기자회견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